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IoT 펀더멘탈 커넥팅 띵스라고 하는 것 중에 모듈 4 네트워크, 그다음에 포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은 모두 두 개의 섹션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커넥팅 띵 투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things를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그 컴퓨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섹션에 소개가 됩니다. 커넥팅 thing to 네트워크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서브 섹션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트워크의 역할, 그다음에 와이어리스에 대한 기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랜하고 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랜하고 웬에 대한 것은 사설이고 이건 약간 ISP 쪽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외부에 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요렇게 네트워크들 랜들이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웬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사이에서 메시지를 서로 전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과거에 그 네트워크 구분에 대한 것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네트워크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랜은 프라이빗 도메인 상에 있는 거고 웬은 약간 ISP 사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라든가 어드미션 레벨에서 인제 랜, 웬으로 우리가 카타고리를 인제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디바이스들이 인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이버시티하고 많은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인제 되겠죠. 그런데 인제 IoT 상황으로 보게 되면 IoT 디바이스가 연결하는 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다양한 타입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대한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거 와이어리스보다는 와이어드된 형태로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리스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연결되거나 혹은 파킹랏 같은 경우는 파킹랏 센서 같은 경우가 이제 컨트롤러에 어떻게 연결하는 어떤 다양한적인 측면이 좌우지간 다 네트워크에 IoT가 연결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넥션 리퀘어먼트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거 니즈에 따라서 서포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메시지가 전달되는 패스 그러니까 소스 단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패스는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텐데 싱글 케이블로 돼 있을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케이블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하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붙는 컴포넌트는 디바이스, 어 그다음에 미디어, 서비스로 이렇게 네트워크 컴포넌트를 카테고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디바이스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디바이스 사이에 돼 있는 요렇게 연결, 이 미디어를 서로 통해서 연결돼 있는. 그래서 뭐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그다음에 코엑스얼, 트위스트 페어 라인, 옵티컬 파이버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받는 서비스는 여기에 단말에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것을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거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라우터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 내부적인 룰에 따라 가지고 프로세스 처리하거나 어떤 특정 뭐 라우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하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뭐 엔드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IoT 영역에 와서는 모든 것들은 좌우지간 네트워크에 불리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물리게 될 거고요. 여기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하우스홀드 앤드 가전에 대한 여기 가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여기 보면 데스크 컴퓨터, 랩탑, 프린터, 뭐
텔리프레젠스, 엔드포인트, 와이어리스 태블릿, IP4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여기 보면 이 상황에서는 하우스홀드 앤드 디바이스들이 묶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IoT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소스이기도 하고 데스티네이션이기도 하겠죠.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디바이스를 다른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에 대한 것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드 디바이스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게 되면 데스티네이션 엔드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까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 이게 라우터라든가 스위치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인디비주얼 엔드 디바이스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멀티플 인디비주얼 네트워크를 또 연결하는 장치가 바로 인터미디에이티드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을 하겠죠.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데이터 플로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 그러니까 라우터 생각하시면 돼요. 데스티네이션 엔드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라우팅을 이제 프로세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의 인터커넥션에 대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메시지가 어디를 경유하게 될지를 경유하는 다음 경유지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 스위치, 와이어리스 라우터들이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호라는 걸 많이 또 얘기합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해가지고 소형의 조그만 뭐 벤처라든가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 거의 네트워크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조그만 네트워크가 이제 소호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여기 소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커넥티비티 올 로컬 디바이스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싱글 라우터 하나만 갖고 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부적은 와이어드, 와이어리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라우터, 소호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소호 네트워크하고 인터넷,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하고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 소호 라우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소호 네트워크는 내부적인 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와이어리스 에리아 네트워크 링크랑 겸유해서 다른 랜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와이어리스 에리아 네트워크의 WAN 링크는 대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연결 서비스를 주고요. 그 ISP WAN 링크가 이 소호 라우터랑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WAN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것이 뭐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IP에서 얘기하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여러 밑에 디바이스들의 로컬 디바이스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소 로컬 디바이스가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내부적인 건 전부 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내면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를 가질 텐데 통상적으로 IP 프로토콜이라고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IP 어드레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패킷이 어디로 전달돼야 되는지를 인터미디어트리 디바이스 라우터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IP가 지금은 상당히 파퓰러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IP의 룰을 따라야만 될 겁니다. 로컬 디바이스가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로 컨피규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유니크하게 정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자기 나가는 포인트에 게이트웨이 포인트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해줘야만 되는 거죠. 컨피규레이션이 끝나면 로컬 디바이스는 다이렉트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뭘 써서 자기의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를 써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리모트 네트워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땐 이 패킷이 전부 다 디폴트 게이트 통해서 이제 나가서 이 전달이 되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 소호 랜의 엑시트 포인트가 바로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랜하고 웬이 같이 합쳐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홈 랜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중에서 상당히 작은 스몰 오피스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네트워크, 호스피탈, 가버먼트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네트워크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ISP가 제공해 주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IoT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IoT라고 하는 것이 서로 디바이스들이 서로 할 때 IoT 디바이스의 특징은 이 메모리가 되게 작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도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돼요. 그러다 보니까 IoT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컨디션을 잘 고려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서브 옵티멀한 컨디션은 아웃도어에 그러니까 약간 그 옵티멀한 컨디션인데 서브한 거야. 서브 옵티멀 컨디션에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니팩처링 디바이스 뭐 공장 바닥, 공장 이 라인 바닥에서 혹은 휴먼 바디 내 몸의 주변에서 이것들이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려면 가장 되는 것이 파워와 같은 제한 조건이 있고요.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IoT 디자이너가 인제 만난 챌린지가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 할 때 프로토콜을 무엇을 쓸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에 보면 요 중간에 요런 장치가 하나의 IoT 장치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어 뭐 메모리 자체는 상당히 작은 메모리로 상당히 텐즈 오브 킬로미터 그냥 수십 킬로미터 정도밖에 그래서 타이니 OS라든가 뭐 CG 시스코 CG IPv6 SDK 정도만 올라가는 상당히 적은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PU 파워도 최소화해 줘야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프로토콜도 보게 되면 802.15.4 혹은 802.15.4 GE에서 NB-PLC라는 파워 라인 컨트롤이에요. 내로밴드 파워 라인 컨트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파워 라인 기반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로밴드 미디어 해 가지고 tens to thousand 킬로미터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미디어가 여기 또 연결이 쭉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컨슈머 이제 상당히 크리티컬하다. 에너지가 여기 공급받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이 배터리를 받는다 했을 때 배터리에 대한 용량을 너무 크면은 커지고 그 사이즈가 크고 불필요하게 근데 너무 작으면은 수명이 너무 짧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웹 기반으로 하는 것에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어프로치를 쓰고 있고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걸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코오프라든가 MQTT라고 하는 데이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Constraint Application Protocol. 그러니까 constrained 된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리소스 컨스트레인 IoT 디바이스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에서 쓰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이고요. HTTP 기반으로 돼 있고 REST 모델로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그 지칭은 UR이나 URI로. 그다음에 서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get, put, post, dele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소스에 대한 것을 어 설정하거나 가지고 오거나 바꾸거나 지우거나 이런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미케니즘은 SMS를 또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메시지 큐잉 텔리미트리 트랜스포트라고 MQTT라고 하는 것이 보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MQTT는 라이트웨이트 프로토콜이어서 로우 밴드위드스 커넥션에 상당히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스몰 풋프린트에 대한 코드로 제시하면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커뮤니케이션 하는 컨셉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터미디에이트 메시지 브로커라고 하는 중간에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모델에서는 메시지 브로커 통해 가지고 메시지 전달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소스에 대한 것은 브로커 노드에서 뭐 토픽이 무엇인지 어디에 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가지고 와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securing the IoT에 대한 내용 볼까요? IoT의 큰 단점 혹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큐리티가 많이 안 되면 여기 통해서 해커가 malicious 유저예요. 그러니까 악의를 품고 갖고 나서 IoT를 통해 가지고 뭐 포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터까지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큐어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IoT라고 하는 것에 점점 이제 데일리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가 때에 따라서는 좀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다루기도 합니다.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퍼스널 인포메이션의 건강이라든가 내 위치라든가 내 복지라든가 퍼스널 프레퍼런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IoT 디바이스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가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이게 이제 퀘스천 할 때 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누가 내 데이터를 이걸 갖고 싶어 하지? 누구한테 보여주지? 어디까지 보여주지? 에 대한 관점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를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 최근에 Io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은 이제 트레이서블 시그니처를 계속해서 제너레이션하고 그 위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비헤이비어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약간 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트레이스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좀 위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IoT 디바이스가 이런 오너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너에 대한 아이덴티파이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걸 쉐도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섀도우라고 하는 것은 유저 오브젝트가 유저 비헤이비어에 대한 버추얼 아이덴티파이를 이용해서 유저 비헤이비어를 액트하게 하는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이고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한 거 볼까요? 데이터 누군가가 밖에 있는 사람 애플리케이션에 그걸 보이지 않게 리크 이게 새어나지 않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또 시큐리티 어택으로 해서 얼럿하거나 딜리트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큐리티 어택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버팅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시큐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디바이스 아이덴티티 앤 메커닉 그래서 오센티케이트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누가 보내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센티케이트 하고 난 다음에 오소로티에 대한 권한까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센티케이트 된 다음에 오소로티를 가지고 나서 여기 어디까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줄 건가. 디바이스는 스트롱한 인크립션, 오센티케이션을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오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이제 새로 도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한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IoT 디바이스를 그 오센티케이트 했다는 얘기는 이건 검증하고 제대로 우리 쪽에 데이터를 보내는 확인된 단말이야 IoT 디바이스야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패스워드라든가 토큰, 바이오메트릭, 생체 정보 가지고 RFID라는 X.509 디지트 30 이게 이제 일종의 인증서죠. 그다음에 쉐어드 시크릿, 엔드포인트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나서 오센티케이트 할 수 있고요. 트러스트 된 것이 있지만 얘가 얼마만큼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센티케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쉐어드하는 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enforced policy,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그 실행할 수 있는 팔리시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걸 맞추면서 보안에 대한 특성을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시큐어한 것만 있죠. QS보다는 서비스 품질보다는 시큐리티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시큐리티 프로토콜을 거기에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Secure Analytics, 그래서 비주얼 앤 컨트롤, 비저빌리티 컨트롤에 대한 거. 리커너센스, 이게 이제 정찰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레트 디텍션, 스레트 미티게이션, 뭔가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어널리시스하거나 보이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이 어센티케이션하고 오소라이제이션까지는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 대한 것이고요. 약간 그 정책에 대한 거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관찰하는 비저빌리티라든가 어널리틱스 해가지고 시큐어한 것을 전체적으로 약간 큰 그림에서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IoT 시큐어한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와이어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IoT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그만 모듈로 해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얘가 유선으로 뭔가 모여지거나 유선으로 직접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대개 와이어리스로 게이트웨이 포인트라든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그 뒤서부터는 유선으로 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 모듈 자체가 바로 센터까지, 클라우드 센터까지 혹은 포그까지 직접 와이어리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IoT 성장하는 거에 가장 큰 영역이 바로 와이어리스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라든가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이제 다양화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커넥티비티 리퀘어먼트에 대한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직비라든가 블루투스, 4G, 5G, 4G, 5G예요. 로라웬,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와이어리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대개 숏 레인지, 가까운 영역에서 와이어리스를 쓰거나 좀 미디엄 일부에서 쓰거나 롱 레인지 일부에서 쓰는 형태로 와이어리스가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이제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LP WAN이라고 하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롱 렌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빗 레이트는 상당히 낮은, 그래서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 컨트롤러끼리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당히 도움될 수 있고요. LPWA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번 영역, 루럴 영역, 리모트 에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커버리지를 할 수가 있고요. 5 내지 40km, 상당히 큰 거죠. 이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정말 큰 것이고, 지오그래픽하게 오픈니스 이렇게 확장 딱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그러죠.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딱 보이느냐 아니면 중간에 장애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것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배터리 라이프가 10년 정도. 그러니까 좋은 거죠. 10년 동안 배터리 바꿀 일 없도록. 그래서 여러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물리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로레웬,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어, 네로밴드, 그다음에 RPMA 이런 프로토콜이 LPWAN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기에 필요한 이 커버리지라든가 밴드위드스, 리퀘어먼트, 파워 컨슈머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를 셀렉션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시스템 디자이너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숏 렌지, 미디엄 렌지, 그다음에 롱 렌지로, 그다음에 밴드위드스가 낮거나 중간이거나 하이 밴드위드스에 대한 형태로 해서 나눠놨어요. 숏 렌즈에 대한 게 이렇게 보면은
블루투스 BLE 로우 에너지에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디엄 렌즈는 약간 그보다 큰 형태로 커버가 되고요. 롱 렌즈는 LPWAN 여기 아까 설명드린 거고 V셋 이건 위성이에 대한 것이세요. 그다음에 여기 숏 렌즈에서는 대개 이제 와이어리스가 이제 그 기술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미디엄 렌즈에 대한 게 이제 이동통신망에 대한 내용이 요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비에 대한 건 15.4 그다음에 블루투스 15.1에 대한 것을 서로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M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유럽에 있는 2G 모바일 기술이에요. 우리는 CDMA라고 하는 기술을 쓰고 있지만 유럽은 이제 GSM 방식을 쓰고 있었고요. 네, 와이파이 우리 802.11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직비에 대한 건 센서 네트워크라는 건 로우 파워. 블루투스는 디바이스 커넥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서 스피커, 이어폰에 대한 것을 많이 쓰고 있죠. GSM은 보이스하고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에 대한 건 하이스피드 인터넷 서비스가 됩니다. 배터리에 대한 걸 보면 직비는 1년 연 단위로 되어 있는 나머지는 상당히 일주일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비는 250km UPS 정도 나오는데 블루투스는 720km. 그다음에 이 GSM은 2mbps, 그다음 54mbps까지. 렌즈는 이게 100m까지. 그다음에 얘는 10에서 100m. 뭐 GSM은 뭐 상당히 넓게 커버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는 그보다 좀 작은 영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밴티지는 직비에 대한 건 로우 파워 로우 코스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블루투스는 컨빈스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GSM이야 인프라스트럭처를 기존 쓸 수 있는 거고 와이파이는 스피드라든가 유비퀴티 그러니까 어디 유비쿼터스에 대한 여기저기 많이 지원되고 있는 와이파이가 정말 많지 않아요, 지금은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학교 내에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이 와이어리스에 대한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기술에 대한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와이어리스의 직비, 첫 번째 나온 직비. 로우 에너지고 로우 파워, 로우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퍼스널 에리아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퍼스널 에리아 네트워크가 내 신체의 요 주변에서에 대한 기술이에요. 홈 오토메이션도 쓰고 있고요. 혹은 메디컬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컬렉션 하는 거, 그다음에 로어 파워라는 거, 로어 밴드위드스에서 이걸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프로토콜 스펙이 있습니다. 직비라고 위에 올라가는 거에 직비가 이제 심플러하고 상당히 값싸게 만들었어요. 다른 네트워크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위에서는 상당히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직비 베이스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와이어스 라이트 스위치, 일렉트리컬 미터, 홈 디스플레이 하는 데서 그다음에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더 컨슈머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이퀴먼트, 숏 렌즈, 로 레이트, 와이어리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기 가로등 여러 개의 가로등을 서로 직비로 연결해서 한쪽에서 제어를 해 가지고 여러 개의 가로등을 동시에 온 오프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직비 여러 번 나오네요. 로우 파워 로우 코스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직비라고 하는 것이 롱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컨트롤러라든가 모니터링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직비는 250kbps 정도 데이터 레이트를 갖고 있고요.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이 ISM 밴드가 2.4기가 주파수예요. 직비, 블루투스, 와이파이 전부 다 2.4기가 ISM 밴드를 쓰고 있습니다. IoT 쪽에서 상당히 이제 베리 파퓰러하게 쓰고 있고요. IoT라는 것이 이제 직비 칩을 가지고 나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요. 직비라고 하는 게 이제 직비 코디네이터라는 거랑 같이 메인 디바이스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을 연결하고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직비 네트워크에 대한 크리에이션, 메인티넌스에 대한 책임을 직비 컨트롤러가 코디네이터가 갖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라우터의 8포인트, 8개의 라우터랑 가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요. 컨트롤러랑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직비 라우터가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좀 멀리 연결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직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직비 코디네이터에 대한 것에 의존하고요. 직비인 클라이언트 앞에 있는 거를 제가 다시 했네요. 앞에 내용이랑 동일 이렇게. 그래서 직비에 대한 것이 이제 스타터폴러지로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코디네이터에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를 중에 하나가 라우터로서 동작을 합니다. 여러 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 형태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뭘 익스텐드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중계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치 형태를 구정하는 거 있고요. 같은 형태인데 클러스터 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없이 그냥 원 패스로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라우터도 있을 수 있고요. 바로 디바이스들이 또 연결될 수 있는 그게 클러스터 트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비는 API라고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걸 쓰고요. 요거에 대한 것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아이디 넘버하고 16빗 넘버를 가지고 나서 퍼블릭 프로파일에 대한 거하고 매뉴팩처링 프로파일이라든가 프라이빗한 프로파일에 대한 거 그걸 서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프로파일 아이디가 이렇게 요런 값을 가질 때 각각의 이러한 네임으로 인더스트리 플랜트 모니터링, 홈 오토메이션, 텔레컴 어플리케이션, 퍼스널 홈, 호스피탈 케어 이런 용도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홈 오토메이션인지 퍼블릭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직비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어떻게 홈 내에서 구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스위치, 서머스타트는 온도 조절기라든가 히터, 에어컨디셔너, 키리스 엔트리 애들 사이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형상을 이 프로파일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매뉴팩처에서 다른 매뉴팩처가 만든 한 사람과 서로 호환하는 거에 대한 거를 돕는 것이 바로 프로파일이 되겠고요. 서로 벤더가 달라더라도 저 프로파일 같은 값을 주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프로파일은 디퍼런트 벤더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디퍼런트 벤더 디바이스가 서로 인터랙트 할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거 호환할 필요가 없을 때 프라이빗 프로파일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비에 대한 것이고요.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블루투스도 ISM 밴드를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오버 숏 디스턴스에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블루투스를 쓰고요. 대개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거기 액세서리 사이에서 이어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쓰는 것이 있고요. 오디오에 대한 것이 거의 뭐 디펙토 스탠다드 실제적으로 실제 많이 사용하는 디펙토 스탠다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블루투스 디바이스들 사이에서는 퍼스널 에리아 네트워크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요 바디 안에서 쓰는 것이고요. 오리지널리 802.15.1에서 했지만 BLE 블루투스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대한 마켓에서 매니팩처를 한다면은 블루투스 SIG 스탠다드를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나 802.15.1이나 거의 뭐 동일합니다. ISM 밴드 2.4기가에 대한 주역을 쓰고 있고요. 에릭슨이라는 데서 1994년 이 블루투스가 블루투스예요. 그러니까 파란 이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옛날에 바이킹 그런 쪽이라고 에릭슨이 유럽에서 북유럽 쪽에서 그거에 대한 스펙을 이제 만들고 했던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이름도 거기서 붙은 거예요. 패킷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었고요. 마스터 슬레이브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이 쓰는 게 BLE, 로우 에너지.
소모의 양이 작은 혹은 블루투스 스마트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BLE라고도 많이 쓰고 스마트라는 용어도 씁니다. BLE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비콘 시그널 써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BLE라는 것도 역시 ISM 밴드 2.4기가에서 쓰고요. 커넥션 하는 것이 밀리세컨드 안에,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트는 1mbps 정도. 커넥션도 빠르고 데이터 양도 많은. 그다음에 BLE가 뭐 이것저것 데이터 보낼 게 없으면 슬립 모드로 빠져갖고 파워 세이브 모드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키우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비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있는데, 비콘이라는 게 BLE도 있고 BLE 테크놀로지에서 다 쓰는데 이게 모든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 노드, 조그만 비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그만 노드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콘 가지고 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빌딩의 여기저기 포지션이나 커피숍에 있거나 혹은 라이트 포스트 하는 데 둘 수가 있고, 얘는 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것을 이 위치에서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이야라고 할 때 이 비콘 시그널로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보낼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BLE가 워크 니어 더 비콘, 만약 비콘 근처에 이제 가게 되면 비콘이 바로 비콘 로케이션에 대한 거를 스마트폰에 되게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나서 요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다 받는 거죠. 교통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샵에서 뭐 거기서 뭐 세일하는 정보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원웨이 비콘이 되게 많습니다. 페어드 커넥션.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페어드 커넥션이에요. 근데 원웨이 비콘은 그렇게 커넥션을 하지 않고 그냥 원웨이로 그냥 이렇게 방송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BLE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인더스트리, 즉 스마트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에 비콘에 대한 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G, 5G에 대한 내용 볼까요? 뭐 LTE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셀룰라 베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옵션입니다. 근데 옵션 치고는 너무 비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IoT 디바이스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진짜 라지 지오그래픽 에리아 쓸 때는 이게 4G LTE망을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이제 80년대이고요. 2세대가 90년대고요. 3세대가 2000년대고요. 그다음에 2010년, 2020년대가 각각 4G, 5G가 되겠습니다. 포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보게 되면 이게 IMT 어드밴스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IMT 이게 인터내셔널 모바일 텔레콤이라고 하는 것이 3G예요. 이게 IMT라고 하는 거, 인터내셔널 모바일, 이게 3G예요. 근데 이거보다 어드밴스 된 거잖아. 어드밴스 된 거니까 4G에 대한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용어는 ITU-T 용어입니다. ITU-T. 그냥 우리가 보통 3GPP라고 얘기하는데 3GPP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표준 단체긴 합니다만 약간 어 그 포럼 비슷하게 업체라든가 뭐 서비스 업체, 제조업체, 학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표준화 활동해야 되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쪽이고, ITU-T는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공식적인 표준 기구인 거죠. 네, 공식적인 표준 기구에서 쓰는 용어는 IMT가 3G에 대한 거고, IMT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4G에 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3GPP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LTE라고 그러죠. 이제 LTE. 그다음에 와이드밴드 CDMA 이렇게 쓰죠. 와이드밴드 CDMA가 3G고요. 그다음에 LTE가 이제 4G가 되고 뭐 이렇게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의미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G에서는 하이 모빌리티, 내가 움직이면서 받는 건 100mbps. 그다음에 로우 모빌리티, 거의 움직임이 없이 워킹하거나 고정된 위치에서 1gbps에 대한 것을
이 걷는 사람 1GBps가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4G에서 사는 하이밴드 위드스 통해 가지고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보이스 IP 텔레포니도 하이 퀄러티, 하이 피델러티 보이스, 그러니까 음성도 좀 깨끗한, 이건 전화 연결해서 나오는 오디오가 아니라 FM 방송급에 대한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인터넷 하거나 어 모바일 인터넷 액세스하거나 비디오 콜링하거나 게이밍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하이 데피니션 TV, 하이 데피니션 TV라든가 모바일 3D, 이런 것이 인제 상당히 큰 거죠. LTE하고 WiMAX라고 하는 것이 4G 옵션이다. 그래서 WiMAX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와이브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쵸. WiMAX는 이게 와이어리스, 제가 약자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만든 것이 인제 와이브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것이고, 이거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에서 요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이동하는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그러니까 와이맥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근간으로 해서 여다가 보이스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LTE 기술은 기본적으로 보이스인데다가 여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다음에 사업 주체도 약간 좀 다르죠. 이 와이맥스 사업 주체하는 사람하고 이동통신하는 사업 주체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G의 기술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TE하고 WiMAX가 투어 파퓰러 4G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릴리즈 13 2라고 버전에 가면 내로밴드 Io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LP 와이어리스 에리아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셀룰러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디바이스를 연결하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익스펜시브하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 데이터 어쩌다 한 번씩 보내는데 뭐 기본료가 그렇게 비싸? 굳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러 네트워크를 셀룰러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도 역시 비싸고요. 뭐다 그다음에 이게 라이센스가 보게 되면 이게 라이센스된 주파수를 쓰는 거잖아요. 라이센스드 라디오 프리퀀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도 ISM 밴드가 아니라 라이센스 대역을 쓰는 것 되기 때문에 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5G, 5 세대에 대한 것은 아직 뭐 딱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긴 4G 커런트를 현재 4G를 이제 리플레이스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4G의 가장 큰 것에 는 발전이 뭐냐면 IoT예요. 5G라고 했을 때 크게 세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큰 데이터 브로드밴드 데이터. 그다음에 IoT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쪽이 자율주행이었던 것 같은데 매시브 크리티컬한 서비스 뭐 그런, 그다음에 요렇게 세 가지 축 중에 한 축이 바로 IoT예요. 그래서 IoT에 대한 것이 5G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G에서 상당히 비쌌던 거예요. 여기 보면 4G에서 되게 비쌌잖아요. 4G에서 상당히 비쌌는데 5G에서 이걸 싸게 로우 코스트를 좀 줄이고 배터리 컨sumption도 좀 늘리고 배터리 수명도, 그다음에 레이턴시는 더 짧게 해 가지고 5G에서 IoT를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에서 집어넣었어요. 5G는 데이터 레이트가 뭐 수십 메가 메가 바이 비트 센트, 이게 사우전드 텐즈 오브 사우전드, 그러니까 밀집도가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되게 많을 때에도 데이터 레이트는 10 메가bps 이상.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선 100 메가bps. 그다음에 매니 워커가 있을 때 1 기가bps.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20 기가bps가 또 하나 있는데 4G보다는 상당히 인제 빠르다고 보시면 됐고, 상당히 사용자들이 많아도 커버리지도 상당히 향상하고 시그널링 이피션시도 향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5G망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스피드는 20 기가bps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4G는 기본적으로 1 기가bps잖아요. 근데 5G는 여기 보면 인제 20 기가bps 좀 높습니다만 최대 고정원 위치에서 쓸 수 있는 건 20 kbps를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이어리스 로라웬이라는 게 이제 와이어리스 펜, 와이어리스 어, 어, 로우 레이트 하면서 상당히 넓게 쓸 수 있는 와이드 에리아 쪽의 기술이에요. 로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와이어리스 배터리 오퍼레이트 하는 것인데 리저널, 내셔널, 글로벌 네트워크랑 해서 상당히 큰 네트워크입니다. 음, 파워가 제한되어 있는 디바이스에다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로어 파워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에 포함이 됩니다. 로라웬이라고 하는 것에 보기에 가장 특이한 IoT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시큐어하게 인터랙션 다이렉트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IoT에서 타깃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라든가 로컬라이제이션까지에 대한 것을 주고 있죠. 로라웬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익스텐디드 스타 토폴러지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요. 메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게 메쉬죠. 스타 오브 스타니까. 그다음 클러스터도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릴레이를 합니다. 엔드 디바이스 사이에서 게이트웨이가 릴레이를 해주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백엔드 쪽에 이제 서버가 이제 놓이게 해서 서비스하는 것이고,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에 대한 것처럼 동작을 하는 게이트웨이가 바로 로라 웬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라우팅처럼 하는데 스탠다드 IP 커넥션을 쓴다. IP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라웬에서 엔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풀리 커넥트되는 것도 이룰 수가 있고요. 렌즈는 0.3kbps에서 50kbps 정도. 데이터 레이트가 상당히 좀 작은 건 있어요. 어댑티브 데이터 레이터로 해서 거리에 따라서 이 데이터 레이트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쪽의 디바이스의 배터리 라이프를 맥시마이즈하는, 배터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큰 이슈니까 그다음에 오버올 네트워크 캐패시티에 대한 것도 유지하고, 그래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로라웬에도 시큐리티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레이어 인크립션 스킴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크한 키 값이 애플리케이션 씁니다. 네트워크도 쓰고요. 디바이스 레벨에서 써요. 그러니까 사실 유니크한 키 값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키는 한 계층에 쓰고 다른 계층에 또 다른 값을 쓰고 또 다른 계층에 또 다른 키 값을 써서 할 텐데, 여기 유니크한 키 값 가지고서 상위 계층서부터 아래 디바이스 레벨까지 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영상 보시게 되면 로라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대한 시큐어한 걸 정당히 또 고민해 봐야죠. 이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건 태생적으로 어떤 클리어한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와이어리스에 대한 것이 스트롱한 인크립션을 요구하고 오센티케이션하고 시큐어 프로토콜에 대한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스트롱 인크립션을 요구하고요. 오센티케이션 요구하고요. 시큐어한 프로토콜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게 와이파이 프로텍트 액세스, 그 다음에 와이파이 프로텍트 2, WPA2라고 하는 시큐리티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이거는 약간의 포럼 비슷한 거예요. 와이파이 프로모션을 잘해보자 해가지고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들끼리 모여서 저 두 개의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시큐어한 커뮤니티였고,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그다음에 이제 요 WEP라든가 WPA라고 하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시큐어하진 못하다. 해킹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래서 WPA2라고 하는 것에 AES, Advanced Encryption Security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에 WPA2가 상당히 more secure하다고 할 수 있고요. WPA2가 11i랑 같이 또 인터워킹해서 인터오퍼러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시큐리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WPA2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액세스 2를 쓰는 것이 좋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using WPA to AES 쓰는 것이 패스 프레이즈 21 캐릭터 최소 21 캐릭터를 쓰는 상당히 키네요. 그다음에 IPsec VPN이 어베이러블 하려면 와이어리스 랜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그때 WPA2를 써 가지고 어 프로텍티드 매니지먼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 있습니다. 얘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매니지먼트 프레임을 전부 다 프로텍트 하고요. 그래서 해킹에서부터는 약간 조금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80.11i라고 하는 것이 806.1x 오센티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AP 쓰는 거하고 오센티케이션 서버에 대한 것이 11i에 나와 있습니다. 와이파이 베이스드 IoT 디바이스라든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큐어 프로토콜을 뭘 선택하지? 매니지먼트 프레임은 프로텍션 하는 걸 어떻게 하지? 프리퀀시 제밍에 대한 아이디를 어떻게 하지? 로그 API를 어떻게 찾아내지? 로그 API라는 게 가짜 API입니다. 거기서 사용자들이 그 로그 API에다 접속하고 난 다음에 거기 뭔가 씀씩 막 하게 만들어서 해킹을 하는 로그 API예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시큐리티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해 보셔서 디자인을 하거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시큐리티 스레트의 가장 대표적인 커먼한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네요. 로그 액세스 포인트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가짜 AP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아무데나 이제 anyway 아무데나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가짜 API를 갖다 놓고 딱 파워 켜놓고 아무나 거기 접속해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런 가짜라고 하는 것이 인플로이 프리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공짜를 찾잖아요. 뭐 인플로이 아니어도 인플로이어도 와이어리스 액세스가 좀 프리하고 공짜라고 하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게 나도 내 정보를 어디다 입력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엔드포스 스트릭 룰 컨서닝 로그 API 하고요. 액티브 액세스 포인트 스캐닝 투 디텍트 로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센티케이트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시큐리티에 대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레벨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버스트하고 프루븐 시큐리티를 가지고 나서 와이어리스 프로토콜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우앤이라는 블루투스 인크립션을 가지고 나서 쓰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직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고 임플리멘트 하는데 아직까지는 not perfect하다는 게 직비 기술이고요. GP 버전 1.2라고 하는 것이 그 시큐리티 벌너러빌리티에 대한 것을 많이 조사를 하고 그걸 확인을 한 것이 바로 802.11 1.2 직비 버전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뭔가 좀 편하게 이제 해 주고요. 이 vulnerability에 대한 걸 기초로 해서 어 생각해 보니까 1.2는 should not be based on mission critical application. 미션 크리티컬한 거에 대한 것은 기반하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토콜은 컴프레hensive한 이해할 수 있는 시큐리티 메소드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어태커는 그거에 대한 걸 이제 공격을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유저 컨피덴셜러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셀룰러 네트워크의 리스폰서빌리티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택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지나다니는 거에 그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지나다닐 때 그걸 뭔가 이렇게 훔쳐보는 리스크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큐리티는 이제 데이터 오센티케이션, 인크립션은
이런 것들이 인제 구현이 돼야 된다. 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그것이 뭐 VPN이라든가 TLS, SSL 같은 테크놀로지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일부에 들어가서 요런 기능들은 이제 구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1 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 일단 강의에 대한 거를 일단 한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